이번에는 그 문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. 문자도는 글자죠. 글자를 소재로 표현한 그림입니다. 이 개념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, 이제 문자도 하면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글자를 자꾸 떠올리게 되잖아요. 그래서 이 글자가 중심인지, 이제 그림이 중심인지, 이제 이렇게 조금 혼동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사람들이 이제 글자를 쓰기도 하고, 또 뭐 서예 같은 경우도 있고 해서, 이 문자도가 이제 무슨 글자에다가 장식을 한 것인지, 아니면, 뭐, 독자적인 그림인지, 이제 이런 부분이 조금 이제 혼동이 오는데요. 문자도는 정확하게 그림입니다. 이걸 좀 쉽게 설명을 하면, 뭐 이런 거죠. 우리가 뭐 과일을 이렇게 있잖아요. 그 과일을 소재로 해서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 이제 그림이죠. 뭐 정물화도 될 수 있고 백물도도 될 수 있는 그림이지 과일은 아니잖아요. 마찬가지로 글자라고 하는 것이 글자라고 하는 그 문자를 소재로 사용했다 이런 얘기. 소재로 사용해서 이제 그림으로 그린 거니까 엄밀히 따지면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렇게 이제 그림을 다시 말하면 이제 글자를 소재로 해서 하나의 독립된 작품, 미술 작품으로 이렇게 완성을 하고 또 그렇게 그려가는 하나의 갈래를 만들어내는 이러한 것은 굉장히 인상적이고 좀 특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중국이라든가 일본과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유학 문화권에서 주로 많이 발전이 되어 있고요. 그렇지만 뭐 중국의 어떤 문자를 소재로 해서 만들어진 그림이 이제 궁중회화의 반열까지 올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일본에도 그런 그림을 본 적은 없죠. 그러니까 이 삼국 유학을 중심으로 이렇게 발전했던 이 세 나라 중에서 문자도를 완성시켜서 궁중회화의 위치까지 올라가 있는 이러한 형태는 아마 우리 그림 문자도밖에 없을 걸로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이제 문자를 소재로 해서 이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바로 이 조선시대가 굉장히 학문을 중요시 여겼기 때문입니다. 이 학문과 문자는 분리가 잘 안 돼요. 뭐 학문을 하려면 반드시 문자가 있어야 됩니다. 우리가 뭐 구전으로 학문을 하기는 사실은 어렵죠. 말이라는 게 한번 이렇게 내뱉어지면 사라지는 시간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떠한 기록이라는 것이 필요했고 그 기록은 반드시 문자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그러니까 조선시대가 주자성리학 혹은 유학이라고 하는 그러한 학문을 바탕으로 해서 나라를 건국하고 발전시켰기 때문에 문자라고 하는 부분은 그 조선시대의 가치 중에 가장 중요한 가치였다. 가장 중요했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. 이 문자도는 문자도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서예를 조금 이제 혼동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, 문자도와 이 서예 작품의 차이점은 그림이냐, 글씨냐라고 하는 그러한 형식적인 차이도 있고요. 그 다음에 내용적인 부분에서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. 그것은 뭐냐면, 보통 이제 궁중회화는 이를테면 십장생도처럼 조선시대가 추구했던 이상적 가치의 어떤 완성된 어떤 모습을 표현을 해요. 모란 그림이든 화조도든 아니면 십장생도 같은 이런 그림들은 그 완성된 이상세계 그 결과적인 거죠. 이런 것을 주로 표현을 하게 되고요. 거기에 반해서 선비들이 이제 수용했던 수묵이라든가 혹은 사군자라든가 문인화죠. 혹은 서예 작품 이런 형태의 작품들은 바로 이제 그런 이상세계를 만들어가는 과정, 그리고 그 실천적 내용들, 행동 지침, 이런 거에 관련된 내용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. 그런 부분이 좀 차이라고 할 수 있죠. 이것은 선비들이 어떤 이상세계의 향유자라는 개념으로 스스로 정의한 게 아니라 이상세계를 만드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규정을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선비들이 추구했던 대부분 어떤 그런 유학적 가치를 좀 짧게 정리를 하면
이제 엄격한 예법과 자발적 청빈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을 텐데, 이 엄격한 예법이라고 하는 것은 주사성리학의 핵심적인 이제 어떤 내용이에요. 다시 말하면 그 주사성리학이 가지고 있는 것을 외형 사회화 시켜가는 과정에서 사회로 적용시킬 때는 이제 예법의 형태로 드러난다 이런 얘기죠. 그리고 혹은 또 이제 군자, 그러니까 선비들이 추구했던 어떤 그 인격적 완성체인 군자라고 하는 것을 선비들이 추구했는데, 그 군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그 학문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사회적으로 실천하는 과정에서는 흔히 말하는 우리가 부정부패 이런 것들 하지 말아야 되고, 그 다음에 잘못된 권력을 사용하지 않아야 되며,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라나 부패한 어떠한 그러한 재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뭐 뒷돈이라든가 뭐 혹은 뇌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멀리 하지 않으면 안 됐다라고 봤던 거죠. 그런 것을 멀리하는 사람이 이제 군자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발적 청빈이라는 행동의 지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 이 뭐 청빈이라는 말 안에 자발성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긴 한데, 이제 강조하는 의미에서 자발적 청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. 뭐 맑은 아주 그 청자가 맑을 청자인데,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이 뭐 반드시 그것이 물질적인 부분에 돈이 없다, 뭐 반드시 이런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. 큰 의미죠. 다시 말해서 그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고 청렴결백하게 청백리죠. 뭐 청백리, 그러한 관점, 그러한 것을 실천한다, 그러한 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자발적 청빈이라는 개념을 사용했습니다. 그래서 선비들은 뭐 그러한 자기가 정당하게 노력을 해서 거기서 얻어내는 뭐 녹봉이라든가 이런 것 말고 다른 형태의 뇌물이라든가 청탁을 통해서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사실 뭐 떵떵거리고 산다는 것 자체는 불가능하겠죠. 또 그런 의미도 좀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그 엄격한 예법을 지켜가는 것, 특히 엄격한 예법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을 절제하고 통제하는 측면이 상당히 있습니다. 사람은 아무래도 욕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강하고 본능이니까,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행동을 할 때 이렇게 뭐 이렇게 함부로 하거나 또 이렇게 자기 절제를 잘 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, 이러한 것을 사회적으로 지켜가는 사회적 덕목이죠. 사회적 질서를 지켜가는 그러한 의미에서 예법 뭐 이런 것들은 다 하기가 어려워요. 자발적 청민도 굉장히 힘들고, 그 다음에 이제 예법을 지켜가는 것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해가기 위해서는 이제 지조와 절개라고 하는 신념 체계가 필요했습니다. 그래서 대부분의 이러한 그 선비들이 추구했던 그러한 문화의 가치들은 이 엄격한 예법과 자발적 정빈을 지켜가기 위한 지조와 절개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. 뭐 가끔 이제 풍류의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러한 이제 작품들도 많이 있는데, 이 풍류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이 지조와 절개를 지켜가는 것이 굉장히 이제 고통스럽고 또 어렵기 때문에, 그러한 고통과 난관을 극복해가고 이런 것을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면의 즐거움으로 승화시킨 것을 이제 풍류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게 이제 정확할 겁니다. 뭐 유유자적이라는 말도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. 정리를 하면 이제 서예 작품 같은 경우는 이런 겁니다. 우리가 글씨 학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추상적 개념이에요. 그러니까 뭐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잖아요. 저 사람이 학문적인 깊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. 근데 그것을 드러내는 하나의 방편으로는 뭐냐면 바로 이제 지서화가 있습니다. 이 지서화는 그 선비가 자신을 수양해가는 어떠한 그러한 교양으로서의 지서화도 있을 수 있지만, 추상적 학문을 그 외부와 밖으로 이제 눈에 보이는 형태로 드러내는 그러한 방식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이제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뭐 다시 말해서 이제 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알고 있는 뭐 좋은 시구절을 낭송을 할 수도 있고요. 소리를 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. 혹은 이제 내가 시를 지어서 이제 직접 이렇게 소리로 이제 말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이제 자기 자신의 표현입니다. 이게
그 시 안에는 이 사람의 생각이 함축되어 들어가 있겠죠. 그 시를 통해 가지고 이제 듣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구나. 이러한 내용들을 알고 있구나. 또 이러한 내용을 실천하려고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시를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. 또 하나는 이제 서입니다.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을 어떤 학문적 깊이나 자기 신념들을 이제 글씨로 직접 쓰는 것이죠. 뭐 그것이 시의 내용일 수도 있고 어떤 구절일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어떤 말한 어떤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뭐 서술형으로 쓸 수도 이제 있는데 어쨌든 그 글씨가 눈에 이제 보이게 되잖아.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의 주장적인 학문의 어떤 깊이라든가 내용들을 이제 이 글씨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. 거기에 이 글씨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개인성이 굉장히 강합니다. 뭐 다시 말하면 일종의 뭐 서명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. 지금도 뭐 그래서 우리가 그 필체라든가 이런 것을 뭐 국과수에서 검증을 해서 이게 누구 것이냐 이렇게 판단을 할 만큼 굉장히 개인성이 강해요. 뭐 마치 지문같이 한 사람이 가진 지문처럼 특정한 자기 특별한 개인성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또 글씨체입니다. 글체. 그러니까 이 개인적인 글씨체와 그다음에 그 자기의 어떤 마음속에 담겨 있는 어떠한 생각들이 이제 결합되면서 나타나는 것이 서예라고 할 수 있겠죠. 예술이라는 것은 표현입니다. 결국은.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서예가 가능한 부분을 좀 설명을 하자면, 내가 만약에 이 큰 전투를 앞둔 장수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의미로 글씨를 쓴다면 그 글씨체가 굉장히 강하고 힘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. 만약에 전투를 앞둔 장군이 글을 썼는데 그 글이 굉장히 유약하고 힘이 없고 하면 겁을 먹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얘기죠.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뭐 연인이든 어떤 존경하는 사람이든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글씨를 만약에 생각하면서 글씨를 썼다면 그 글씨의 내용이 아니라 그 글씨체라고 하는 것이 미묘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. 애정이 듬뿍 담겨 있는 그런 글씨의 모양이 나올 수밖에 없죠. 뭐 그러한 의미에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예술적으로 승화시키고 이렇게 따듬어내고 발전시킨 것이 이제 서예라고 할 수 있는데, 거기에 비해서 이제 이 그림은 이제 그러한 특히 이제 공중회화 같은 경우는 그러한 개인성들은 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. 여러 사람들이 합작도 할 수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어떤 이렇게 딱 정형화되고 양식화된 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 이제 문자도라고 할 수 있겠죠. 이제 백수백복도라고 이제 이 문자도를 표현을 합니다. 근데 이 백수백복도 때 이제 백이라는 글자는 뭐 100번을 수복이라는 글자를 100번을 썼다. 뭐 이러한 의미, 아주 좁은 의미로는 그렇게 이제 될 수 있는데, 넓게는 완성된 수복도, 완성된 수복, 이렇게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이제 정확한 이제 해석일 겁니다. 그렇게 원래는 생각을 했는데, 이게 이제 조선 말기면 거의 망할 때쯤을 얘기하는 거예요. 후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기를 얘기하고요. 그 다음에 일제시대를 거쳐가면서, 이제 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. 이제 우리가 장생도도 십장생도라고 하잖아요. 여러 장생도를 결합해서 완성된 장생도. 이제 이러한 완성이라는 개념의 십자라고 하는 글자와 그 다음에 완성되었다라는 의미에서 백이라는 글자, 이런 글자들이 이제 좀 제대로 사용을 하지 못하는 현실이나 상황이 만들어지고, 또 이게 이제 대중화되는 과정에서 백성들이 그런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직접적으로 수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숫자로서의 백을 자꾸 수용하는 이러한 이제 문제점을 좀 발생을 시켜서 그 백자라는 완성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좀 수준이 떨어지는 이러한 이제 문제들도 나타납니다. 특히 이제 그 일제시대를 거쳐가면서 완성이라는 개념을 잘 사용을 하지 못하죠. 조선이 망했기 때문에. 그러다 보니까, 설사 그런 의미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, 뭐 조선이 망한 상태에서 그런 개념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탄압이라든가 이제 간접적인 탄압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숫자의 개념, 뭐 이렇게 이제 수용을 했던 측면도 분명히 있었죠.
백수백북도는 여기 글자도 숫자를 정말 세어보면 뭐 100개가 넘기도 하고요. 100개가 안 되기도 하고 딱 100개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. 그러니까 이게 뭐 숫자의 개념보다는 완성된 수복, 이렇게 그림,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정확할 겁니다.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은 이제 뭐냐면 이 수복이라는 글자는 이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엄밀히 따져보면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글자인데 주자성리학이나 유학에서 이 수복이라는 글자를 자주 사용하지는 않아요. 그리고 특히 주자성리학의 어떤 많은 글자들 중에 대표하는 좋은 글자, 라고 누가 이렇게 선택을 하라면 수복이라는 글자는 잘 이렇게 나타나지가 않죠. 또 그런 수복이라는 그런 단어들을 많이 사용을 한 적도 별로 없고요. 근데 주자성리하고 또 특별히 이렇게 글자만 보면 특별히 연관되어 있다고 보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. 근데 학문의 나라였던 이러한 조선에서 그 수많은 좋은 글자들을 제치고 수복이라는 글자가 선택되어서 이렇게 궁중회화로 이렇게 딱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아할 수밖에 없죠. 그래서 이제 이 수복이라는 글자를 좀 더 이렇게 인문학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. 우리가 이제 수복하면 흔히 말하는 수하면 목숨 숫자 이렇게 이제 떠올리죠. 그래서 뭐 장수할 때 수 이렇게 하면 뭐 긴 생명,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, 이제 이렇게 일반 사람들은 이제 수용을 하게 되고요. 그 다음에 복이라고 하는 건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이런 말처럼 어떠한 뭐 사회적 명예나 물질적 풍요 뭐 이런 개념일 수 있겠죠. 그래서 주로 이제 물질적 풍요를 주로 얘기합니다.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좀 결합을 시켜서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면 뭐 잘 먹고 오래 살아라, 잘 먹고 잘 사는 것, 그러니까 물질적 풍요를 누리면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, 이렇게 이제 일반 사람들은 수복의 개념을 이렇게 이제 수용을 이제 하게 됩니다. 그런데 이제 조선시대는 인문학의 나라고 학문의 나라잖아요. 단지 수복을 그런 뭐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고 이러한 정도의 개념으로 수용을 해서 이렇게 궁중회화까지 만들어서 궁궐을 장식하고 그랬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폐가 있고 좀 이렇게 그렇게 판단하기 좀 어렵죠. 일단 그래서 수라는 개념이나 수나 복이라는 개념들이 왜 이렇게 만들어지고 어떤 의미로 사용을 했는지를 좀 더 인문학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. 일단은 수를 보면 이제 목숨 수인데 우리가 이제 수명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람의 목숨에는 사실 생명이나 마찬가지잖아요. 목숨이 곧 생명이죠. 본질적인 의미는 아니고요. 그냥 생명인데 이 생명은 사회적 생명이죠. 사회적 생명. 생명 안에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. 하나는 이제 생물학적인 수명이 있죠. 수가 있죠. 그러니까 사람이 언제 태어나서 뭐 몇 살까지 살았다. 뭐 동물도 언제까지 살았다. 뭐 우리가 수령하면 뭐 이를테면 뭐 나무도 뭐 300년, 100년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생존하는 그러한 생존의 기간, 이런 것을 이제 수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죠. 생물학적인 기간입니다. 이런 것도 하나의 목숨이라고 할 수 있고요. 또 하나는 사회적 생명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. 함께 이 두 가지가 이제 결합되어 있는데 이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에요. 예를 들어서 인간이 100세를 살았다고 칩시다. 근데 무인도에서 100년을 살았어요. 혼자서. 그게 무슨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겠습니까? 더 거칠게 얘기하면 큰 사고를 당해서 이렇게 생명 유지 장치죠. 이렇게 산소 마스크 이렇게 쓰고 거의 혼수 상태로 응급실에서 30년을 살면 뭐 하겠습니까? 그런 생명도 30년을 살았다고 할 수는 있어요. 그런데 그러한 생명을 우리가 반드시 좋다라고 보지는 않거든요.